우리가 어떤 암이나 질환이 생겼을 때 너무 초기에는요, 봐도 모릅니다. 적당한 간격이 좋은 거지 자주 한다고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검진을 했을 때 가장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방사선 쬐는 거랑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입니다. 왜냐면은 33에서 4년차 교수님께서 먼저 저한테 이제 이런 주제로 촬영하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나이가 어느덧 82년생, 40 중반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되셨어요. 보통 이제 마음부터 건강검진에 조금씩 하면 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제 또 부모님 나이대가 한창 이제 건강도 관심 많이 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이제 지인들의 부모님이 이제 좀 돌아가신 나이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건강검진에도 관심 가지는데, 오늘 요걸 주제로 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진료가 요즘 굉장히 많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방광염에 걸리면은 어느 병원을 가도 비슷한 약을 받아요. 그게 다 이런 진료 지침에서 방광염 걸려서 오면은 첫 번째로 이 항생제 써라라고 지침이 돼 있으니까 네. 의사가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표준화가 안 된 부분들이 보험에 안 들어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건강검진은 보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표준화가 좀 잘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제 유튜브 말고 다른 분들이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 보면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하시는 거지 건강검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저희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김영식 교수님이라고 아산병원 가정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주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LHMP라고 평생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셨고, 그분이 하시다 보니 당연히 제자인 저가 그분이 하시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검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쌓았고, 그 다음에 한 9년, 1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뭐 암센터라던가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이런 공적인 단체들이 만들었을 때 제가 이제 자료화면 보여드리면은 그때 위암검진 권고안을 제가 썼어요. 항상 이 논문을 볼 때 제일 앞에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이 메인으로 그 연구를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실제로 그 연구 결과를 이게 이제 의학회지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9년 전이더라고요. 한 1년 넘게 한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면서 이때 위암 검진 권고안, 뭐 자궁암 지금 하고 있는 국가암검진에 대한 대부분의 권고안이 그때 나왔던 겁니다. 제가 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논문을 다시 찾아서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때가 한 10년 전, 9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 박희나가 되게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추억에 잠깐 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오해와 정확한 사실을 위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건강검진 중요성을 말씀해 주실 텐데, 자, 그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강검진 중요성과 이거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제 아는 분은 건강에 약간 염려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개월에 한 번 받으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6개월에 한 번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약간고요. 제가 아는 재산이 조 정도 단위로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돈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를 위해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관심이 오로지 딱 하나인데 검진, 건강, 검진. 그러다 오래 살아야 보니까 되니까. 계절별로 빅5 병원을 돌아가면서 검진을 받으시는 그런 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게 1년에 4번. 좋은지랑 일단은 얼마나 자주 받는 게 딱 좋은지, 그리고 건강검진의 중요성, 유튜브에서는 그거 받지 마라. 받으면 병 알게 되고, 병 알게 되면 수술 안 할 수 없고, 쓸데없는 수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서 검진을 안 받아서 나중에 뭐 말기암, 사기암 이렇게 발견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3단계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1차 예방은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담배를 끊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짠 음식을 드시는 분을 막 짠 음식을 적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1차 예방이고요. 2차 예방은 질병이 걸리긴 했는데 아직 증상이 없는 분들을 건강검진으로 아는 거죠. 혈압을 발견해서 치료한다거나 위암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3차 예방은 예방이라 하긴 뭐하는데 그냥 딱 진료예요. 어떤 분이 속이 쓰려서 병원을 갔는데 알고 보니 위암이었어요. 어떤 분이 막 뒷목 잡고 병원을 갔는데 알고 보니 혈압이었어요. 이게 3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방을 했을 때 환자한테 가장 좋은 예방은 뭘까요? 당연히 1차 1차겠죠. 예방이죠. 그 다음이 2차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돈이 가장 안 드는 거는요. 돈이 가장 안 드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1차예요. 네. 그래서 사실 1차, 2차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검진은 바로 2차 예방입니다. 네. 그래서 검진이 중요한 거고 또 이제 항상 그 연예인분이나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돌아가시면 또 그거를 또 많은 분들이 그 병에 대해서 주의하고 관심 경각심을 가지죠. 갖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위암을 알아서 돌아가신 유명한 분들이 그 쿨에 나왔던 여가수 분이 있어요. 성함이 유채영 아, 그분이 네네네. 기사 봤어요. 40대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죠. 네네. 근데 제가 그 옛날에 한 10년 조금 더 됐는데요. 네. 남자의 자격이라는 유명한 프로가 있었어요. 네. 남자분들이 내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태스크로 하는 형식이었는데 네. 그때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되는 거다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거기 키 멤버였던 김태원 씨의 머리 기신 별명이 할머니이신 부활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부활의 복할하시는 분이요. 네. 그분이 그냥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기 위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뭐 수술도 안 하고 암치료 다 하셨고요. 얼마 전에 이제 MBC에 가서 라디오 프로를 또 그분이랑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검진에서 어떤 암이 발견되면은 대부분 조기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생겨서 발견되면은 조기가 사실 아니겠지. 조기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확률로 따져보면은 검진에서 발견되면은 대부분 4분의 3, 한 뭐 4명 중에 3명 정도가 조기인 경우고요. 증상이 있어서 발견된 경우는 뭐 4명 중에 2명, 많으면 1명 정도가 조기이기 때문에 사실 암이 발견됐는데 그게 검진에서 발견됐다 하면은 이분이 별 문제가 아닐 가능성, 물론 뭐 치료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럴 확률이 훨씬 더 그렇죠. 높은 모든 거죠. 병은 조기에 잡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주기는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청년기는 30대까지로 얘기를 하고요. 네. 노년기는 65세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는 40세 정도부터는 물론 이제 암마다 검진을 시작해야 되는 나이가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그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40세 정도부터 검진을 시작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주기가 참 중요한데 주기는 보통 1, 2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받기에는 이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가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보통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분이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종합검진이 너무 비싸요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번은 이제 한 번 받을 때는 국가검진 2년에 한 번씩 해주니까 국가검진 거의 무료거든요. 받으시고 나머지 경륜으로는 개인종합검진을 받으시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검진비가 걱정되지 않는 정도의 분은 가진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은 그럼 당연히 1년에 한 번을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네. 그럼 6개월에 한 번 받는 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계절별로 돌아다니는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 회사에서 임원이 되시잖아요. 네. 그럼 임원 검진으로 그분이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비용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와요. 네. 그럼 사실 기본 검진이 비싼 데에서는 한 70만 원 정도 하고요. 싼 데에서는 50만 원 정도예요. 네. 그럼 막 추가 검사를 해야 200만 원을 그렇죠, 채울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장암 검진을 받았는데 올해 또 받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유는 옆에서 잘 검사하신 분만 봐서 그렇지 저희는 뭐 하루에 대장암 검진을 검진센터에서 몇십 건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0건 하다 보면은 한두 건은 터지거나 출혈이 돼서 안 해도 될 응급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네. 때문에 적당한 간격이 좋은 거지 자주 한다고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는요. 이제 아기가 청소년은 엄청 뭐 1년에 한 12cm 정도 키가 크잖아요. 저도 막 키가 크잖아요. 많이 클 때 1년에 12cm도 컸어요. 한 달에 1cm가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를 오늘 키를 재고 내일 키를 재면 키가 컸는지 안 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재거나 1년 뒤에 재면 많이 커져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암이나 질환이 생겼을 때 너무 초기에는요. 봐도 모릅니다. 어떤 적절한 간격이 있어야 얘가 커져서 우리 눈에 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당한 기간으로 해야지 그 안에 한다고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적절합니다. 좀 적절한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좀 부담스럽다면 그래도 2년,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 2년은 받는 게 좋다. 좋겠습니다. 자, 좀 또 그 다음 궁금한 건데 저도 30대 중반에 저는 그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초에는 개인 사립병원인데 건강검진 중 유명한 병원을 찾아서 이제 받았었는데 궁금한 게, 야, 요 병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언뜻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어쨌든 5대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다 건강검진 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 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또 이야기 저는 이제 카드라 들은 겁니다. 그런 데를 가면 연차라는 게 있는데, 연차가 좀 많이 쌓이신 전문성이신 분들은 별로 없고 저연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유명한 개인의 사립병원에 가는 게 그분들보다 연차가 좀 더 쌓인 전문성인이 봐주시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받아보긴 했는데, 그랬더니 어떠세요? 사실은 뭐 제가 비전문가니까 두 번의 경험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시설이나 이런 건 당연히 뭐 대학병원을 따라잡을 수는 없고, 근데 의사는 누가 더 잘했는지는 뭐 제가 사실 뭐 판단할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좀 더 젊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셨을 때 우리 이제 기본 검진을 하고 추가로 막 검진을 하잖아요. 맞아. 그것도 있고. 그럼 그 선택을 할 때 누가 도움을 주던가요?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거기서 뭐 병원에서 이제 뭐 말해주잖아요. 이런 거 어떤 거 하는데, 이게 사실 어쨌든 이게 병원도 상업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병원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해주는 건지 그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찍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네. 우선 이제 첫 번째는요. 네. 제일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게 네. 기본 검진은 다 패키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 내가 뭘 추가해야 될지를 모르십니다,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직장을 통해서 검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뭐 A병원에 B병원에 각각 패키지가 다 있어서 막 열 몇 개, 20개에서 찾아야 되니까 도저히 너무 모릅니다. 제가 포도주 좋아는 하는데 포도주 못 고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와인샵도 가면은 뭐 금양 와인도 있고 롯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이제 가격대를 내가 이번에 3만 원짜리 사야지 하고 들어가면은 구대류 와인도 있고 신대류 와인도 있고 뭐 거기에서도 뭐 프랑스, 이태리 많고 뭐 미국, 칠레에 있으면 저는 어떻게 고르냐면요. 라벨이 예쁜 거 골라요. 정말 와인 초보분이시군요. 그런 식으로 고르는데, 검진 항목을 모르신 분이 아마 고르실 때는 딱 그 느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 검진에 상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간호사든 아니면 상담 의사가 무슨 검진을 하는 게 당신은 좋겠다. 의사면 더 좋죠. 요거를 검진 전에 상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 안 해준다 하면은, 아니면 상담을 되게 시원찮게 해준다 하면은 그런 센터는 안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직도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전문의가 영상학 검사, 그러니까 초음파를 안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의료법상 위반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합법이냐면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초음파사가 할 수 있는 걸 영상학과 의사가 보는 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뭐하러 영상학과 의사가 하지 초음파 한 데다 2명을 넣겠어요. 그래서 편법을 사용해서 CCTV를 달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하는 데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 거가 불법이거든요. 벌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하셔서 영상학과 검사를 누가 합니까? 영상학과 전문의가 합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진을 했을 때 사실은 가장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방사선 쬐는 거랑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입니다. 왜냐면은 내시경 검사는 유일하게 검진에서 하는 침습적인 검사예요. 침습적, 나한테 뭔가 집어넣어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서 사실 검진에서 생기는 사고가 대부분 생기거든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네, 그래서 내시경을 굉장히 잘하는 데서 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내시경 전문의가 해야 되는데, 요거 일반인이 거기서 내시경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진짜요? 이렇게 그 센터에서 내시경을 되게 잘하는 데는 우수 내시경실 인증 마크를 줍니다. 노란색이죠? 요거요? 그리고 우수 인증 의료기관 마크가 있는 데서 검사를 하시면, 무슨 인증? 이거는 안전하게, 환자한테 안전하게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주는, 국가에서 주는 인증 마크예요. 요 두 가지가 있으면 그래, 딴 요 데보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대부분 굉장히 내시경을 신경 써서, 그러니까 내시경이 사실 소독도 잘해야 되고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하는 과정도 안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신문을 보면은 내시경 하다가 사망사고, 뭐 혼수 상태 이런 기사들 봅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가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프로포폴이랑 미다졸람을 쓰는데 그때 생기는 사고들이에요. 이제 제가 할 때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이게
약간 통통하신 분들 그리고 또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약을 드려도 그 조용해지지 잘 않으시거든요. 그럼 좀 더 강도를 높이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좀 40 줬다가 또 프로포폴 또 40 줬다가 그래도 그럼 보통 몸무게당 1 정도 주는데 보통 80 정도 들어가면 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막 움직이시면 내시경 해야 되니까 내시경 또 안 해도 환자분이 컴플레인 하시거든요. 왜냐면 수면비 받았는데 내시경 안 하면 되냐 이러면서 컴플레인 하니까 또 줘요. 120 줬는데도 환자가 막 움직여요. 160 정도 들어가는데 환자가 조용해요. 나중에 보면은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일어나는 사고들이라서 그런 과정들이 모니터링이 네. 잘 되는 데서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네. 내시경을 잘한다는 우수 내시경실 또는 그 기관이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인증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그런 병원에서 하시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영상학과 선생님도 제대로 써야 되고 내시경 소독도 잘해야 되고 방사선도 관리가 잘 돼야 된다면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MRI, CT, 초음파 훑는 거 다 해주는 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MRI부터 초음파 다 훑어준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너무 덤핑하지 그렇죠. 않는 곳. 이게 가장 내 소중한 몸을 검진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돈을 좀 덜 아끼는 게. 그렇죠. 이게 너무 싸면서 좋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싼 옷은 원단이 좋을 네.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게 검진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들 거기 가는 거 번거롭고 귀찮고 약간 두렵기도 해요. 검사 끝나고 이제 그 결과를 들으러 집으로 그냥 우편으로 우선해서 받는 케이스들 네. 많잖아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다 외래어죠. 뭐,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무슨 결절이 네. 뭐야? 양성이 좋다는 거야? 음성이 좋다는 거야? 다들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꼭 설명을 들으시는데, 요때 사실 결절이 아무리 새로 생겨도 그 결절 나한테 10년 전에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데를 가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판정을 하다 보면 그 해만 하신 분 판정하기가 제일 쉽고요. 10년 전부터 우리 센터에서 하신 분들은 옛날 거 다 봐야 되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비교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좀 젊으신 분들은 약간 비교적 싼 검진만 하는 센터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별로 유소견이 안 나오니까. 젊다는 건 엄청난 파워입니다. 건강하다는. 나이가 드시면 유소견이 나와서 그 다음 단계 진료로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뭐 중년 후반기라던가 노년으로 연결된 나이라면 웬만하면은 병원이 붙어있는 검진센터, 병원에서 하는 검진센터를 가셔야 이게 검진에서 유소견이 나왔는데 다른 병원 가면 그 검사를 다 다시 하거든요. 맞아요. 못 믿어서. 그래서 검사를 2번 하는 거를 피하면서 곧장 다음 단계 진료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더 편하게 여쭤보면 그러면 심플하게 대학병원과 개인 사립병원 있잖아요. 네. 건강검진 양쪽 다 뭐 잘한 데 있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래도 어디가 조금 더 약간 기관이 크면 클수록 보는 눈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 보면 막 나가면서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클수록 그런 어떤 내가 정도대로 하지 않았을 때, 지침대로 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인들이 좀 적은 데들은 사실 그럴 위험이 훨씬 낮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건 모든 살짝, 세상사가 네, 뭔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덮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도 정말 그렇죠. 많습니다. 약간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또 큰 병원들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수 내시경실 인증을 받고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때문에 조금 큰 데가 조금 더 비싸면서 조금 더 잘 케어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뭐 이거 PPL 아니니까 요거 2개 받았으면서 교수님 생각했을 때 괜찮은 서울에서 근데 이제 건강검진 어디 꼭 물어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뭐 사실 문제 되는 거 없죠? 좋은 거니까. 빅5 병원에서 네. 받으시면은 비싸요. 네. 기싼데. 기본 검진이 한 7, 80이에요. 다 괜찮나요?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대학병원이긴 한데 빅5가 아닌 데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 뭐 제가 속해 있는 백병원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12월 딱 검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검진 비수기가 찾아옵니다. 5월 효도 검진 전까지 비수기예요, 검진. 그것도 할인해 주지 않나요? 그때 할인해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초반기 1월부터 4월까지 할인도 해주면서 수검자 수도 별로 없죠. 적어가지고 이렇게 황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때 거기 가셔서 11월, 12월에 다 네. 몰리잖아요. 그게 직장 검진의 데드라인 마감이 11월까지 하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검진이 12월이 데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때 뭐 1년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고 세네 달 동안 1년 전체 검진의 3분의 1을 합니다.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월별 변동이 있는 검진 기간은 다 공통적으로 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잠깐 참으셨다가 뭐 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네, 별 상관이 없어서요. 그때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건강검진의 그 항목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상담 간호사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받아야겠지만 나이대별로 좀 더 봐야 되는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사실 이제 오른쪽이 연도별로 사망 우리나라 분들이 어떤 질환으로 사망했는지를 보면은요, 뭐 1등은 암입니다. 전체 사망에 4분 전 돌아가신 분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많은 게 심장질환 빨간 거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살짝 폐렴은 뭐 증가하는 건 나이 드신 분이 많아지면 폐렴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요. 4등까지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4등이. 뇌혈관 질환은 뭐 혈압 조절 잘 하고 콜레스테롤 약 잘 드시면서 감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4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암에 대한 검사 하시는 거랑 두 번째로 많은 게 심장 질환이랑 뇌혈관 질환에서 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혈관 질환 자체를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에 대한 위험인자, 내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 만성질환이죠. 내장비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흔한 감염성 질환. 아직도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비형간염, C형간염 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1, 2%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해야 되고 에이즈 있으면 남한테 옮겨주잖아요. 그 다음에 결핵 아직도 꽤 있습니다. 결핵 검사. 이렇게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하는 게 중요하고 기타 다른 장기 기능 검사. 눈은 네. 어떤지, 귀는 어떤지, 뭐 폐는 어떤지 이런 장기 기능 검사가 중요합니다. 혹시 직업에 따라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 달라질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승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교대,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긴 하잖아요. 실제로. 방사선을 제가 알기로는 승무원분들은 좀 더 일반인보다 많이 쬐는 게 되고. 요거는 법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보통 일반검진센터에서는 하지 않고요.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센터들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산업의학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있는 데서만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분진에 계속 노출된다거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그 내가 노출되는 직종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자는 굉장히 수면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불면증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뭐 유기화합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금속에 노출되면 그런 해당되는 검사들이 다 지침에 따라서 따박따박 안 하면 벌금 내야 돼요. 고용주가.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흡연자가 신경 써야 될 검진 항목은 당연히 폐암이겠죠? 폐암만 신경 써서 그게 문제신 것 같아요. 폐암만 신경 써서 검진 문제예요. 끝나고 폐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폐암은 흡연한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폐암 걸리시는 90% 정도의 원인이 폐암이기는 하지만 90%는 담배예요? 네, 담배죠. 네, 담배는 뭐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암인데 실제적으로 폐암에 안 걸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담배 피신다고 다 폐암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담배를 오래 피시고 많이 피시면은 폐가 망가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시면은 폐기능 검사를 해요. 초기에는 거의 이제 일반 사지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빨리 잡기 위해서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고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폐암은 안 걸리시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기는 흡연자의 병이 있어요. 동맥경화가 어마무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폐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 폐CT를 찍으십니다. 근데 암은 없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요. 폐와 폐 사이에 종격동이라고 대동맥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거든요. 혈관을 보여드리면 혈관에 석회가 하얗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없지만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게 혈관의 동맥경화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간과하지 않으셔야 할 거예요. 혈관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무슨 일이? 사망하지요. 예를 들어서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혈관,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오는 거고요. 대동맥의 동맥경화가 하면은 박리가 와서 그냥 급성으로 사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오면 뇌졸중이라는 위험한 병이 그게 다 연결되는군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혹시 흡연 말고 그러면 음주는요? 저는 음주는 종종 하는데. 음주하시는 분은 이제 간 수치만 막 신경 쓰세요. 간 기능 검사. 네, 내 간은 어마무지 튼튼한 장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엄청 망가질 때까지는 좀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내가 먹은 음주량에 비해서 간은 따박따박 망가지거든요. 흡연은 해도 암 안 생기는 분 있지만 간은 따박따박 망가져요. 근데 이게 엄청 나중에 이 검사 지표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한 3분의 2 정도는 망가져야 표가 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간 기능 검사 같이 간 초음파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시면 조금 더 알 수 있지만 내가 먹은 음주량이 많다고 하면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나는 간이 망가지고 있다. 알코올성
간염이 돼서 간 경화가 돼서 그다음에 간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음주에 대한 지침이 엄청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한두 잔 먹어도 된다고 괜찮다. 하다가 요즘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요게 암 발생도 많이 증가시키거든요. 많이 안 먹어도 증가시켜요. 여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잔만 먹어도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뭐 유방암뿐만이 아니에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음주와 닿는 구강암이랑 식도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간암, 그다음 소화기계 암을 다 발생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음주하면 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술 되게 많이 드시면요 치매 빨리 옵니다. 뇌가 위축되기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가 굉장히 빨리 와서 내가 집에 치매 가족력이 없어도 술을 많이 드시고 왕창 드시는 분들은 치매가 빨리 올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만은요? 비만하신 분들은 뭐 훨씬 많으니까요. 비만은 거의 다 있죠. 사실 젊은 분들은 한 3명 중에 1명 정도, 노인분들은 한 2명 중에 1명 다 있죠. 그래서 첫째 단계로 비만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되게 지나면 높아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때문에 대사질환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빨리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혈관이 망가져요. 근데 이거를 되게 빠르게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흡연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고 이거의 근저에는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만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도 흡연이랑 똑같이 혈관이 빨리 노화가 된다. 두 번째는 비만 자체가 일으키는 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암은 뭐 대장암, 간암, 췌장암 대부분 아시는 모든 암들은 다 비만의 증가를 해요. 그래서 암 발생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요즘 누가 통통하고 싶어서 통통하신 분 있으세요? 다 살 정말 빼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잘 안 빠지죠. 그런데 그냥 그런 상태라면 너무 빼려고 노력하다가 요요와가지고 더 찌는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봐서 늘지만 않으셔도 90점 이상은 한다고 생각합니다.